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VVIP 파티 연회장에서 마주친 청소부 어머니가 죽도록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가 역겹다며 5만 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방은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어쩐지 찬 기운이 감도는 그 공간에서 올해 69이 된 윤정이가 흰색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의 집에 들어온 후 이 주방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감옥이었습니다. 아휴, 또 된장 냄새. 어머님, 오늘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혜진은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며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죠.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애호박을 도마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래. 어디 가니? 오늘 저희 더 헤이븐에서 VVIP 파티가 있거든요. 혜진이 새빨간 립스틱을 꼼꼼히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아주 특별한 파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자랑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거기서 최고급 코스 요리로 저녁도 먹고 중요한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올 거예요. 정희는 끓고 있던 찌개 냄비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애써 끓인 찌개가 순식간에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는 정희의 하나뿐인 아들 김지석이 고급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도 그 청소일 나가시는 겁니까? 지석이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 한 올을 정리하다가 주방에서 천천히 나오는 어머니를 힐끗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희는 잘 알고 있었죠. 응, 오늘도 나가야지. 정희가 구겨진 앞치마를 벗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질구질한 청소일 좀 그만하시라니까. 근데 그거 일용직이라 매번 장소가 바뀐다고 하셨죠?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석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면서 어머니의 대답을 재촉하듯 기다렸습니다. 그때 혜진이 작은 핸드백을 챙겨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설마 오늘 더 헤이븐으로 배정받으신 건 아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저희 회사 대표님도 오시고 지석 씨네 중요한 손님들도 다 오신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거기서 마주치면 정말 곤란해요. 혜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곤란하다는 말은 창피하다는 말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뭐가 곤란해? 정희가 참다 못해 반문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 목소리가 살짝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석이 재빨리 혜진의 앞을 막아서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바닥에서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더군다나 대표님이랑 회사 임원들은 지난번에 아버지 장례식 때 오셔서 어머니 얼굴도 알고 있다고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정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식의 체면을 위해
자신은 숨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걱정 마라. 그녀는 두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러 손을 흔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강북 쪽에 있는 낡은 빌라로 간다고 했어. 아침에 연락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는 데랑은 아무 상관없다. 사실 그녀는 아직 용역업체로부터 오늘 근무지에 대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죠. 아, 정말요? 혜진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 표정이 어찌나 솔직한지 정희는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혜진이 말을 흐리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아주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가자, 여보. 늦겠어. 지석이 혜진을 향해 말하며 차 키를 흔들고는 나란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혜진이 현관문을 열다 말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에요. 저희 빨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요. 아시겠죠? 쾅! 순식간에 집안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의 값비싼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들은 자신이 효자라 자랑하며 주변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녀는 이 집에서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죠. 벌써 7시네. 왜 오늘 전화가 안 오지? 보통 이 시간이면 청소용역 업체에서 근무지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정희의 낡은 휴대폰이 시끄러운 벨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소장님? 아이고, 여사님. 큰일 났어요. 오늘 저녁에 더 헤이븐 VVIP 파티 행사장 청소하기로 한 김 여사님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파티가 8시에 시작인데 지금 당장 투입할 인력이 없어요. 더 헤이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더 헤이븐은 지금 당장 더 헤이븐 로비로 와주셔야 해요. 소장이 정희의 말을 끊고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다른 현장으로 배정이 끝났고요. 지금 당장 가실 수 있는 분은 윤 여사님밖에 안 계세요. 소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안 되는데. 시급은 평소보다 2배로 드릴게요. 거기 담당자가 까다로워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계약 해지돼요.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뚝. 소장님, 소장님. 정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전화는 이미 뚝 소리를 내며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던 바로 그 파티장. 그들의 체면을 위해 절대 마주치면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곳.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윤정희는 결국 더 헤이븐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더 헤이븐의 화려한 로비는 파티가 끝난 후에 어수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고급 샴페인과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공간이죠. 지금은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와인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나고 간 건가? 조용하네, 다행이다. 그녀는 무릎 보호대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붉은 와인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제발, 제발 오늘만큼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희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바닥을 문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익 로비 입구에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며 익숙하고도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아, 정말 좋은 자리였어, 여보. 아들 김지석의 한껏 높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오늘 박 상무님하고도 아주 좋은 이야기 나눴고, 느낌이 좋아. 며느리 혜진의 들뜬 목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대형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 자기야. 혜진이 핸드백에서 파우더 팩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 화장 좀 고칠게. 저기 로비 끝에 큰 거울 있잖아. 거기서 잠깐만 보고 가자. 혜진이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정희가 숨어있는 카트 쪽 벽에 걸린 큰 거울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혜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려던 혜진의 시선이 거울 아래 쪼그려 앉은 파란색 물체에 고정되었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걸레를 든 청소부. 그 청소부가 고개를 들자 혜진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혜진의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2배로 커졌어요.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혜진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지석이 휴대폰을 보다가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청소 카트 뒤에 숨어 있던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석이 큰 걸음으로 달려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강북 낡은 빌라로 가신다면서요.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석의 목소리는 다른 손님들이 들을까봐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지석아, 그게. 정희가 락스 냄새가 밴 걸레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게 오늘만 갑자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요? 지석이 어머니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때 혜진이 옆에서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볼까 무서워서 정말. 그녀의 표정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혜진아, 그런 말 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님,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네. 혜진이 주변을 다급하게 휙휙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아직 다 안 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회전문으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석 부장, 박혜진 씨, 박상무였습니다. 지석의 회사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바로 윗선의 경쟁자였죠. 정희는 다시 카트 뒤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박상무님. 지석과 혜진은 불과 1초 만에 얼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박상무에게 인사했죠. 그때 박상무가 카트 쪽으로 오면서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뵌 분인데? 그때 지석이 박상무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파티 정말 최고였습니다. 상무님, 스위트룸에 2차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실까요? 지석이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혜진도 그 옆에서 방긋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은 청소 카트 뒤에 정희는 마치 없는 사람인 듯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인상 깊었어, 김 부장. 박상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정희는 청소 카트 틈새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상무와 지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혜진이 정희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리고는 자신의 고급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를 황급히 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혜진이 돈을 정희의 파란 유니폼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일당 이걸로 된 거죠? 당장 집에 가세요. 혜진아.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을 휙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런데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그리고는 정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어머닌 청소부잖아요. 저희랑 안 어울리는. 정희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돈의 까끌까끌한 감촉을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라진 차가운 엘리베이터 문을 윤정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조금 전 며느리가 쑤셔 넣은 유니폼 주머니 속 구겨진 돈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5만 원. 그래, 이게 지금 내 값이구나. 정희가 기가 막힌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세게 닦아낸 그녀는 더러운 락스 냄새가 나는 걸레를 청소 카트에 거칠게 던져 넣었습니다. 철퍽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정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당당히 가로지른 그녀는 아들 내외가 탔던 번쩍이는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로비 구석 어두운 곳에 숨겨진 작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직원용으로 위장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파란 청소 유니폼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처럼 보이는 작은 카드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카드키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김지석, 박혜진, 너희가 진짜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짓밟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정희가 카드를 벽에 숨겨진 인식기에 가져다 대자 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곧이어 딱딱한 기계음이 로비 구석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68층 펜트하우스 인증 완료. 윤정희 회장님 환영합니다. 기계음이 끝나자마자 벽의 일부처럼 보였던 문이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망설임 없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거울에 락스 냄새가 배고 땀에 전파란 유니폼 차림의 자신이 비쳤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하루 종일 청소부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네, 윤정희. 엘리베이터는 믿을 수 없이 부드럽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며 층수를 알리는 숫자를 바꿨습니다. 마침내 68이라는 숫자와 함께 띵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금 전까지 있던 로비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호화로운 현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순백의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천장에 길게 늘어진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후,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정희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저분한 청소부 유니폼 상의를 벗어 현관 한쪽에 던져 놓았습니다. 현관 옆 드레스룸에서 최고급 실크 가운을 꺼내 몸에 걸치고는
거실로 향했죠. 맨발로 부드러운 양탄자가 깔린 거실로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500억짜리 전망은 역시 다르긴 다르네. 정희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며 지친 듯 혼잣말했습니다. 이 더 헤이븐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JS그룹의 소유였습니다. 6개월. 참 오래도 참았다. 남편이 죽고 아들 내외의 속내를 알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숨기고 그들의 집에 얹혀 살았던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들이 준 구겨진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30년 전 지독했던 가난과 남편과 피눈물로 했던 맹세를 아프게 떠올리게 만들었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서울 변두리의 근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새는 천장 아래에는 낡은 신문지를 덕지덕지 깔아두었어요. 후텁지근한 방 안에서 젊은 시절의 윤정이와 그녀의 남편 김철민이 밥상 대신 펼쳐놓은 신문지 위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철민이 까맣게 때가 낀 낡은 작업복 주머니를 신이 나서 뒤지며 외쳤습니다. 오늘 드디어 김 사장네 그 큰 빌딩 청소 계약 우리가 따냈어. 이거 봐. 철민이 꼬깃꼬깃 구겨진 광성 청소라고 적힌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방이 떠나가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누런이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정말? 어머나 세상에. 그걸 진짜 해냈어. 당신이? 정희가 라면을 먹던 나무젓가락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순식간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지긋지긋한 빚쟁이들한테 빚 좀 갚을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에이, 당연하지. 철민이 손사래를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보물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빚도 갚고 당장 우리 지석이 분유부터 사줘야지. 언제까지 쌀가루만 먹여서 어떡해. 철민은 방 한쪽 구석에서 곤히 자고 있던 갓난아기 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는 좁은 옥탑방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들었어?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 아빠가 죽어라 이래서 우리 지석이 분유도 배 터지게 사주고 천기저귀도 새 걸로 싹 다 사줄 거야.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긴 아들의 작은 머리카락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설움이 뒤섞여 살짝 떨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우리 지석이만큼은 절대로 돈 때문에 기죽는 일 없게 합시다. 우리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게 하진 말아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지석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게 키울 거야. 철민이 아내의 갈라진 손을 덥석 잡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결의가 이글거렸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없어. 청소일이 뭐 어때?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버는 돈인데. 안 그래? 맞아요. 우리가 떳떳하게 벌어서 우리 지석이 최고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손에 들린 계약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회사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광성청소라니. 너무 촌스럽잖아. 왜? 광성, 빛광, 이룰성, 빛나고 성공한다. 얼마나 좋아. 나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철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희가 자는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하, 그런가. 하긴
요즘 애들은 다르지. 그럼 그때 되면 바꾸지 뭐. 철민이 아들의 통통한 볼을 거친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석이가 커서 아빠, 회사 이름이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멋진 이름으로 바꿔줄 거야. 어떤 이름으로요? 뭐 행운 청소 이런 거? 정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 JS? 철민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JS? 그게 뭔데요? 무슨 약자예요? 지석, 우리 아들 이름이잖아. 우리 아들 이름을 따서 짓는 거야. 정희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져서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좋아요. JS 청소회사? 아니, 나중에는 더 크게 만들어서 JS 모시기해서 엄청 크게 만들어요, 우리. 하하. 그래. 좋았어. JS 그룹. 이런 건 어때? 철민이 바닥에 깔린 젖은 신문지를 가리키며 으스대듯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석이 이름으로 된 거대한 회사. 야, 상상만 해도 기분 째지는데? 하하. 정희가 다시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석아, 들었지?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네가 세상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돈 때문에 서럽지 않은 사람으로 꼭 키워줄게. 약속해. 그래, 우리 아들. 절대로 돈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펴고 이 아빠처럼 당당하게 살아. 철민이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옥탑방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팡내 나는 좁은 방 안은 퉁퉁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둔 세 식구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옥탑방에서의 피눈물 나는 맹세가 있은지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랐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비가 새던 옥탑방의 작은 광성 청소는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옥을 둔 JS 그룹이라는 이름의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남편 철민은 여전히 옥탑방 시절의 검소함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회장실에서 김철민 회장은 두꺼운 서류를 검토하며 10년도 더 된 낡은 국산 중고차 열쇠를 책상 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보다 땀냄새 나는 작업복이 더 편한 사람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밥은 먹고 해야지. 정희가 따뜻한 보온 도시락 통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사모님이 아닌 수수한 시장 옷차림이었습니다. 아, 여보. 왔어? 철민이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아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우리 직원들 연말 보너스 계산하느라 좀 늦을 것 같아. 당신 먼저 들어가서 쉬지. 무슨 소리야? 같이 먹고 가야지. 밥 식겠다. 어서 먹어요. 정희가 테이블에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풀며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는데 보너스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럼 다행히 올해 수익이 아주 좋아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서류 정리만 얼른 끝나면 돼. 철민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쓰는 돈은 아까워도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을 가장 행복해하는 남편이었죠. 그래요? 다행이다. 다들 얼마나 좋아할까? 정희가 흐뭇하게 웃으며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쓸까요?
지석이가 자꾸 그러는데 밖에서 아빠 차 봤다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소리를 내며 그야말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느새 훌쩍 자라 말끔한 명문대생이 된 아들 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값비싼 명품 옷과 신발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지금 당장 폭발할 듯한 불만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 똥차 타고 학교 앞에 오셨어요? 지석이 창밖 주차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요. 친구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JS 그룹 회장인데 왜 저런 거지 같은 차를 타냐고 애들이 비웃는다고요. 회장님이 아니라 무슨 폐지 줍는 할아버지 차 같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지석아, 말이 너무 심하잖니. 정희가 아들을 말렸지만 지석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석아,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야. 타는 거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란다. 철민이 안경을 벗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놈의 꼰대 철학. 지겨워 죽겠네. 지석이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소파에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돈 좀 쓰자고요. 제발, 언제까지 그렇게 촌스럽게 사실 거예요? 다른 재벌 2세들 좀 보세요. 다들 삐까뻔쩍한 외제차 타고 주말마다 골프 치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석아, 그런 것들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야.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정희가 아들 옆에 앉으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 엄마도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보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슨 회장님 댁이 아니라 시골 구두쇠 영감님 댁 같다고 그런다고요. 지석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하듯 요구했습니다. 저 대학 입학 선물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제차 하나만 사주세요. 네. BMW나 벤츠 같은 거창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 다 타는 작은 거라도. 그거 하나 못 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철민이 굳은 표정으로 펜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아, 잠깐 아빠 따라와라. 어딜 또 가요?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 바쁜데. 잔말 말고 따라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 내게 꼭 보여줄 게 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철민의 낡은 중고차는 10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옥탑방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지석을 낳아 길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뭐예요, 여긴? 웬 귀신 나오는 집을. 아, 먼지. 지석이 비싼 옷에 먼지라도 묻을까봐 코를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네가 태어나고 너를 처음 키운 집이다. 철민이 삐걱거리는 낡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방 안은 곰팡내와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를 하러 갔고 엄마는 너를 업고 남의 집 빨래를 했어. 말도 안 돼.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살았다고요. 우리가 정말. 지석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경멸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그때는 컵라면 하나 끓여서 셋이 나눠 먹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었지. 철민이 먼지 쌓인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석아, 돈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돈은 지키는 거다. 무슨 소리예요? 또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펑펑. 아니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철민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지켜야 할 건 그깟 쇳덩어리 차나 명품 가방이 아니야.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를 믿고 자기 인생을 바쳐 일하는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의 JS 그룹이 있는 거고 네가 그 명품 가방을 멜 수 있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말이 지석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겨워 죽겠네. 지석이 귀를 막으려는 듯 벌떡 일어나며 악을 썼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쉰내나는 소리를 하세요. 다른 친구 아버지들은 자식 기죽을까봐 비싼 차 못 사줘서 안달인데 아버지는 왜 맨날 나만 창피하게 만드냐고요. 지석아, 됐어요. 나는 그런 가난뱅이 철학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 따위. 나는 필요 없다고요. 차라리 고아인 게 낫겠어요. 지석이 쾅 소리가 나게 옥탑방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거친 발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철민은 텅 빈 옥탑방에 홀로 남아 10년 전 신문지를 발라두었던 천장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키웠나? 깊은 한숨이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후 지석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최고라고 알려진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철민은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지석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회인이 된 그는 예전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철민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입찰하는 송도 신도시 건 있잖아요. 지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네 회사가 관리하는 부지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한테 살짝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조금만요. 지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던데 저희만 손해볼 이유는 없잖아요. 뭐라고? 철민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석아, 지금 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지석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실적 압박받고 있고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도와달라고? 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지금 말하는 게 도둑질과 뭐가 다르냐? 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정보 좀 알려달라는 거지. 뭘 훔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라고? 그게 바로 비리야. 부정이라고.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를 이기겠다는 게 정당한 경쟁이냐? 아이고, 또 그런 꼰대 같은 소리. 요즘 세상에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어떡해요? 지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 백 쓰고 성공하는데 저만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백이라고 했어? 철민이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땀 흘려 일군 이 회사를 내놈 출세를 위한 도구로 보는 거냐? 아버지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철민이 책상을 치며 고함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내 아들인 게 부끄럽다. 네, 알겠어요. 저도 이런 아버지 필요 없어요. 지석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석은 마치 부모와 연을 끄는 듯 행동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스트레스로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1년 후 서울대 병원 VIP 병실. 철민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철민이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픈 게 당신 잘못이에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지석이를 이상하게 키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석이도 철이 들면 안 돼. 이미 늦었어. 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넘기겠소. 여보, 지석이한테는 아직 줄 수 없어. 저 녀석이 돈의 무서움을 모르거든. 철민이 정희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석이를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돈이 뭔지, 사람이 뭔지. 며칠째 이어지던 위태로운 남편 철민의 시간은 끝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금 전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석이도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에요. 정희는 남편의 말에 오열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의 거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한테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래도 당신 핏줄인데. 철민은 쇳소리가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히려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희야.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요.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철민의 목소리가 산소호흡기 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눈을 감거든 내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과 우리 JS 그룹의 의결권을 1년 동안만 이진수 실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한다고 모두에게 공표하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진수 실장에게요? 왜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철민이 힘겹게 기침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당장 동결되어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오. 실제로는 당신에게 다 준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여보, 아니,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켜봐야 하니까. 철민의 눈이 가늘게 뜨였습니다. 그 녀석이 권력도 돈도 다 잃어버린 늙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녀석의 진짜 밑바닥을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철민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가쁘게 기침하며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를 아내 정희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더 헤이븐 68층 펜트하우스 열쇠야. 철민이 가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헤이븐은 그들의 JS 그룹이 지은 바로 그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지칠 때 쉴 수 있는 당신만의 마지막 공간이 되어줄 거야. 당신하고 나 그리고 이 실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펜트하우스라니. 세상에.
언제 그런 걸? 저 몰래 마련하신 거예요? 회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지면서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거야. 철민이 정희의 눈물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만약에 우리 지석이가 당신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모시고 뉘우친다면, 그럼요? 정희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지석이가 그러면요? 그때는 당신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물려주시오. 이 아비가 평생 일군 회사도, 재산도 다. 정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철민의 목소리가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 녀석이 끝까지 돈만 쫓는 짐승으로 그렇게 남는다면, 정희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땐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줘. 내가 평생을 바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철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눈 떠봐요. 여보. 정희는 남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병실이 떠나가라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JS 그룹 김철민 회장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석에 앉아있던 아들 지석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기계처럼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받게 될 어마어마한 유산 계산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정희는 텅 빈 접객실에서 아들 지석을 불렀습니다. 지석아, 잠깐 앉아봐라. 내 아버지 유언 때문에 너한테 꼭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저 바빠서 이만 가봐야 하는데. 지석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유언 집행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하셔서 나도 방금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모든 재산이 1년간 동결되었단다. 뭐라고요? 동결이요? 지석의 표정이 그제야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년 동안이나요? 그럼 제 앞으로 된 주식이나 현금도 하나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정희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아니, 그럼 어머니는 당장 어떻게 사시려고요? 지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생계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손을 벌릴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글쎄, 나도 막막하구나. 정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네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 정말. 지석이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혜진이랑 상의는 해볼게요. 지석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빈털터리가 된 늙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효자의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 내외의 온갖 구박을 받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석아, 나도 가만히 앉아서 내 신세만 질 수는 없구나. 내가 청소 일이라도 좀 해서 내 밥값은 내가 벌어야겠어. 어머니가 청소를요? 그 나이에? 지석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응, 마침 이진수 실장이 소개해준 곳이 있어.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대. 밥은 안 굶겠다. 이것은 모두 이진수 실장과 미리 다 짜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아, 참, 뭐, 어머니가 정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지석이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체면에 흠집만 안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아들 내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청소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목숨과 바꾼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 있던 육중한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과거 기억에서 깨어난 정희 앞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는 정의에 충직한 비서이자 JS그룹의 실무를 총괄하는 이진수 실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 실장. 아닙니다, 회장님. 그보다 방금 전 50층 파티에서 김지석 부장이 벌인 일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희가 주방으로 걸어가 차가운 생수를 한 잔 가득 따랐습니다. 방금 전 김지석 부장이 며느님 박혜진 씨와 함께 참석한 50층 파티는 이진수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JS그룹이 추진 중인 이더 헤이븐 재개발 사업의 VIP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재개발 투자? 그래서 정희가 물잔을 크리스털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서 뭘 어쨌다는 거죠? 이진수 실장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석 부장은 현재 이더 헤이븐 재개발권을 미끼로 불법 사채 시장에서 10억 원을 조달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10억? 정희의 눈썹이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유산이 동결되어 돈이 급한 줄은 알았지만 사채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파티에서도 그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신이 곧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내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뒷돈을 요구한 정황이 명백히 포착되었습니다. 정희의 미간이 깊게 좁아졌습니다. 아들의 타락이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님, 이진수 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김지석 부장이 내일 오전에 저를 따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신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어머니의 자산이 유언 집행 명목으로 1년간 동결되었으니 회사의 모든 실권이 한시적으로 저에게 위임되었다고 완전히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긴 그 사채 10억으로 자네를 매수하겠다? 정희의 목소리에 신락 같은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네. 조달한 불법 사채 10억 원 전액을 저에게 뇌물로 주면서 이번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김 부장 자신이 비밀리에 세운 유령 회사를 밀어달라고 청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상대로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이 사기를 치고 뇌물을 주려 한다는 이 끔찍한 현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한 줄기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정희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제 아비의 무덤에 침을 뱉는구나. 회장님, 이진수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약속?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죠. 네, 여기 68층 펜트하우스에서 말입니까? 이진수 실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난 아들한테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청소부 엄마의 진짜 얼굴이 누군지,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됐어요. 정희의 눈에서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내일 제 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입을 여는 순간부터 다시 나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세요. 녹음, 녹화, 서류, 먼지 한 톨 빠지는 것 하나 없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진수 실장이 태블릿을 품에 안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무거운 결의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아들 김지석과 며느리 박혜진은 자신들의 호화로운 거실에서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시끄럽게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펑 하는 경쾌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 병에서 터져나온 거품이 비싼 페르시안 카펫을 하얗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비싼 카펫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짠, 여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짠. 지석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주체할 수 없는 욕망, 그리고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됐어. 드디어 우리가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어머, 정말이요? 자기야,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혜진이 소파에서 방방 뛰듯이 두 손을 모으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묻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파티에서 박상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석이 샴페인을 한 모금 꿀꺽 들이켜며 혜진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JH그룹 것만 깔끔하게 따내면 이번 더 헤이븐 재개발 사업 총괄 본부장 자리는 무조건 나한테 맡기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확답을 줬다고. 세상에, 진짜로요? 어머 어머, 박상무님이. 혜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호들갑스럽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JH그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푸아, 박혜진 씨 아직 감이 안 와? 그게 바로 포인트야. 핵심. 지석이 아내의 코를 손가락으로 장난스럽게 톡 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리고 어머니 재산은? 변호사 말대로 1년간 꽁꽁 동결이라며. 지금 당장 손에 쥔 돈 한 푼 없는 사실상 알거지나 다름없다고. 그럼 그 큰 회사는 지금 누가 맡고 있는데요? JH그룹의 모든 실권은 딱 1년간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이진수 실장, 그 영감탱이가 쥐고 있어. 내가 오늘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다 했다고. 지석이 거실을 몇 번 거들먹거리며 걷다가 소파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카드 케이스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는 가방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맞추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어머, 이게. 가방 안에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5만 원권 돈다발이 숨막힐 듯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야? 혜진이 입을 떡 벌리며 홀린 듯이 돈다발을 넋 나간 듯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돈의 감촉을 만져보았습니다. 딱 10억? 현금으로. 지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10억이요? 이 많은 현금을 다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우리 대출도 막혔다면서. 후후. 방법이 다 있지.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지석이 혜진의 귓가에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하듯 속삭였습니다. 이 바닥에서 제일 악랄하고 무섭다는 사채업자들이랑 거래했지. 이자가 좀, 아니, 아주 살인적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이 사업만 따내면 이자고 뭐고 몇십 배, 몇백 배로 벌어들일 수 있는데. 안 그래? 지석이 돈다발 하나를 척 집어들어 혜진의 뺨에 부채질하듯 툭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약속 장소에서 이 돈다발을 이진수 실장 그 고지식한 영감탱이 얼굴에 딱 던져주면 그 양반은 그저 고개 끄덕이면서 서류에 도장 찍는 일만 남은 거야.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혜진이 돈다발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황홀경에 빠진 채로 조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완전 충신 아니었어요? 괜히 찔렀다가 일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충신은 무슨, 얼어 죽을, 당연하지. 지석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진수 실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평생 우리 아버지 밑에서 개처럼 일한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평생 남 밑에서 월급만 받아먹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손에 회사 전체가 달린 권력이 쥐어졌으니 얼마나 신났겠어. 자기가 진짜 왕이라도 된 줄 알고 잔뜩 폼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현금 10억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서 절을 하고도 남지. 하긴, 그렇겠네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을 돈인데 10억이라니. 혜진이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죠? 나중에라도. 어머님이 가만히 계실까? 어머니가 뭘 알아? 지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다는 투로 코웃음을 크 쳤습니다. 지금 당장 락스 냄새 풍기면서 남의 집 화장실 청소나 하고 내가 불쌍해서 던져준 푼돈 5만 원 받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수백억짜리 큰일을 어떻게 알겠어. 혜진이 그제야 손뼉을 치며 배를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웃긴다. 어머님한테 줬던 그 푼돈 5만 원이 이 10억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셈이네요. 호호. 그래, 맞아. 그거지. 역시 내 마누라 머리 좋아. 지석이 혜진의 잔에 샴페인을 다시 가득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깟 택시비나 받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택시비 덕분에 100억짜리, 아니 1000억짜리 사업을 따내는 거야. 이게 바로 사업 수완이라는 거지. 지석이 샴페인을 다시 한번 단숨에 들이켜며 거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최소 100억은 우리 손에 쥘 수 있어. 100억이요? 10억이 아니라. 혜진의 눈이 돈 모양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지석이 10억 원이 든 가방을 발로 툭툭 차며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설계도에 있는 비싼 자재 대신에 저기 중국산 싼 걸로 좀 쓰고 공사비를 여기저기 적당히 부풀리면 100억은 무슨 200억도 충분해. 다른 건설회사들 다 그렇게 하거든. 이게 다 이 바닥업계 관행이라고, 여보. 와,
정말, 정말 대박이네요. 자기야, 우리 이제 어떡해. 나 너무 떨려. 혜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저기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진짜 재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네요? 당연하지. 이딴 답답한 아파트 당장 팔아버리고 저기 더 헤이븐 68층 펜트하우스 거기 딱 사서 들어가고 외제차도 1인 1대로 아니 2대씩 매일 바꿔 타고 지석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치 그곳에 펜트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허공에 대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곧 손에 쥘 100억짜리 헛된 꿈에 빠져 역겨운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실 한쪽 구석. 정희가 아침 저녁으로 청소일을 나갈 때마다 입었던 낡고 구겨진 무릎 나온 앞치마가 의자 등받이에 초라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돈다발과 샴페인에 취한 두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아내 혜진과 100억 원짜리 달콤한 꿈에 젖어 샴페인을 터뜨렸던 김지석은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미래가 걸린 10억 원이 달려 있었죠. 다음 날 오후 강남의 JH그룹 본사였습니다. 지석은 10억 원 현금이 든 묵직한 검은색 카드 케이스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위풍당당하게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어젯밤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이 이미 자신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시선으로 로비 주변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김지석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마침 이진수 실장이 로비로 직접 내려와 그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실장님.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석이 어젯밤 어머니를 대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깍듯한 태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잡고 이진수 실장에게 슬쩍 내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실장님께서 워낙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에 감사의 인사라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진수 실장은 지석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지석이 가방을 이 실장의 손에 쥐어주려는 듯 더 가까이 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어보시면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저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이진수 실장은 묵직한 돈 가방을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열어보기는커녕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을 다시 지석 쪽으로 스르르 밀어냈습니다. 김지석 부장님, 이런 엄청난 성의는 제가 감히 받을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따라오시죠. 네, 어디려? 지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일단 장소를 옮겨야 하니 저를 따라오시죠. 이진수 실장이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듯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 나누시죠. 제가 불편하게. 이진수 실장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석은 10억 원이 든 가방을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더 높은 사람인가? 뭐지?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나보자.
이진수 실장이 날 직접 데려가는 걸 보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지석이 속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며 이진수 실장을 황급히 따라 회사를 나섰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더 헤이븐 로비였습니다. 이진수 실장은 지석을 데리고 어젯밤 파티가 열렸던 화려한 로비를 지나 구석에 숨겨진 눈에 띄지 않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젯밤 윤정이가 탔던 바로 그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실장님? 지석이 한눈에 봐도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진수 실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벽에 인식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묵직한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우와. 지석이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며 엘리베이터 내부를 쳐다봤습니다. 사방이 번쩍이는 거울로 마감된 벽면과 천장에 달린 눈부신 크리스털 조명이 지석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말로만 듣던 펜트하우스구나. 그렇습니다. 이진수 실장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6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박! 68층 펜트하우스라니. 지석이 촌놈처럼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JH그룹이 이 정도 규모였나? 아버지한테 들은 것보다 훨씬 크네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건 다 숨기셨네. 오늘 만나 뵙는 분께서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구름 위를 오르듯 조용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지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불안해졌습니다. 아, 실장님, 제가 준비한 이 10억으로 충분할까요? 괜히 성의가 부족하다고 화내시는 거 아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진수 실장이 지석을 바라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김지석 부장님의 그 성의를 아주 충분히 남김없이 받아주실 겁니다. 지석은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도 못한 재력에 완전히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런 거물과 10억짜리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띵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68층 펜트하우스의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으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500억 원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앞에서 지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대박이다. 지석이 넋을 잃고 감탄사를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눈부신 전경을 등지고 서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 어젯밤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고 락스 냄새가 난다며 무시했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해지고 낡은 파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은 어머니 윤정이었습니다. 지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석이 눈을 몇 번이고 세차게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계세요? 설마 이 집 청소하러 오셨어요? 아씨 미치겠네. 지석의 목소리가 불안해 염소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진수 실장이 지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 올리십시오. 김지석 부장님. 네. 무슨 인사를? 지금. 이진수 실장이 정의를 향해 공손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지석 부장님이 그토록 뇌물을 주며 매수하려 했던 우리 JH그룹의 총괄 회장, 윤정희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지석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그가 10억 원이 들었다고 자랑하던 묵직한 하드케이스 서류 가방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를 내며 가방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지석이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 유산이 동결돼서 돈 한 푼 없는 알거지 청소부라고, 내가 불쌍해서 던져준 5만 원 받고 기뻐하던 그런 불쌍한 늙은이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태껏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보던 정희가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어젯밤 내 어미의 땀 냄새 나는 유니폼 주머니에 짐짝처럼 쑤셔 넣은 그 5만 원짜리 청소도? 정희가 지석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락스 냄새가 너무 독해서 역겹다고? 택시비 줄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정희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석의 발치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태블릿이 지석의 발에 툭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지석이 어젯밤 아내 혜진과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 내용과 불법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노골적인 녹음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허위 견적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석이 태블릿을 공포에 질려 들여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구나, 김지석. 정희가 아들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네가 당긴 그 10억짜리 불법 사채부터 시작해서 내 아비 회사 돈 100억을 어떻게 빼먹을지 내 마누라와 작당 모의한 그 더러운 계획까지 전부 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발.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지석은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사업을 꼭 성공시키려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래서 내 아비 회사 상대로 사기를 치고 뇌물을 먹이려고. 정희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놈 먹여 살리겠다고 나와 내 아비가 피땀 흘려 일군 이 회사를 고작 그 더러운 돈 10억에 팔아넘기려고 했냐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석이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모든 걸 다 취소하겠습니다. 사채도 당장 갚고 이 계획도 싹 다 포기할게요. 네, 제발. 이제 와서? 정희는 더 이상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내 어미에게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하냐? 다시는 이런데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다. 정희가 창밖을 보던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놈이 진짜 어떤 놈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자식을 향한 따뜻한 모정을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방금 전까지 회장 행세를 하던 지석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꿇고 있던 무릎을 앞으로 움직여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지석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닥쳐라. 정의의 얼음장 같은 불호령이 500억 펜트하우스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 아비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해? 네가 사람의 자식이냐? 정의가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석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싹싹 비비며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펜트하우스 현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자기야, 여보, 김지석, 며느리 혜진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10억 원이 든 돈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간 남편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혜진은 결국 이진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실장이 일부러 알려준 더 회의분으로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어? 자기야, 안에 있는 거 맞지? 대답 좀 해봐. 혜진이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통 같은 보안문은 인증 없이는 열릴 리가 없었죠. 지석은 그 소리에 잠시 희망이라도 본 듯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차분하게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실장, 네, 회장님. 서재 쪽에서 이진수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한 손님들, 이제 그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석이 아까부터 궁금해했던 펜트하우스 서재의 묵직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진수 실장과 함께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 2명이 서류철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들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이 방에서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지석 씨, 수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그리고 뇌물공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 뭐라고요? 지석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농담이었다고요. 이 실장님하고. 수사관들이 지석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쇠의 감촉이 지석의 손목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지석이 그제야 정신이 나간 듯 정의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아니에요. 어머니,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기계적으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 실장, 저 영감탱이가 다 시킨 거예요. 저를 꼬드긴 거라고요.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놈이라고. 지석이 이진수 실장을 손가락질하며 발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런 지석을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석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진수 실장이 현관의 보안을 해제하자 스르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두드리던 혜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나야, 나 좀 봐. 혜진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갑을 차고 짐승처럼 끌려 나오는 남편 김지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500억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어제 락스 냄새가 난다며 구박했던 초라한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을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자기는 왜 수갑을? 이게 무슨? 혜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아,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변호사, 변호사 당장 불러줘. 빨리. 지석이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들의 절규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끝내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500억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진 그날, 500억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던 지독한 정적과 고독 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더 헤이븐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했던 거실은 오늘 어색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티의 주인공은 1년 전 지석과 혜진이 그토록 어울리고 싶어 했던 상류층 명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장님,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정말 여기가 맞아요? 정희와 함께 대한청소용역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옛 동료 청소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눈부신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펜트하우스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정희가 예전의 그 수수한 모습 그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발 그냥 신고 들어오셔도 돼요. 바닥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치우면 되죠, 뭐. 그녀는 이제 광성복지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와, 나는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궁전에 들어온 줄 알았네.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집이네요. 여기서 사람이 진짜 살아요? 한 동료가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너클 잃고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근데요, 이사장님. 다른 동료가 이진수 실장이 정중하게 따라주는 고급 주스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JH그룹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큰 회사는요? 아, JH그룹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정희가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이진수 실장에게 경영을 전부 맡겼어요. 그럼 이사장님 재산은요? 제게 남겨진 모든 재산은 우리 광성복지재단에 전부 기부했고요. 네, 전부 다요? 아니,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그 아이 지석이는 지금 자기가 지은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끔 면회 신청서도 오고 뉘우친다는 편지도 보내오지만 전부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용서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법이니까요. 동료들은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며느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우같이 예쁘장하게 생겼던 혜진이는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전부 압류당하고
지금은 저기 변두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일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사장님, 정희와 가장 친했던 펑크를 냈던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무서운 펜트하우스로 부르신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이런 데 오면 너무 부담스럽고 괜히 기죽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왔는데도. 정희가 그 말을 듣고 샴페인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여사.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마련한 자리예요. 네. 동료들이 모두 의아해하며 이사장을 쳐다봤습니다. 정희가 이진수 실장에게 눈짓하자 이 실장이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파티는 광성복지재단의 첫 번째 공식 사업 발표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재단의 첫 번째 VVIP 손님들이십니다. 정희가 동료들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JH그룹과 더 헤이븐에서 나오는 이익은 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익은 우리 광성 복지재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사장님, 오늘부로 우리 JH그룹과 모든 협력사 직원 자녀들에게는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 직원들에게는 무이자 사택 대출을 지원하고 매년 최고급 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겁니다. 진짜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그게 다 얼마예요? 동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진수 실장이 샴페인 병을 들고 미소 지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모든 법적 절차를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샴페인을 정중히 건네는 이진수 실장과 눈이 휘둥그레진 동료들을 바라보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벅찬 감동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그깟 돈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지키라고. 그리고 난 1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해요. 정희가 눈물 어린 눈으로 옛 동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 동료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헤이븐, 안식처라는 뜻이죠. 정희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곳의 진짜 주인들을 위한 진짜 안식처가 된 것 같아요. 자, 다들 잔 드세요. 건배. 우리의 새로운 안식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서툴고 어색한 손짓으로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위해. 건배. 따뜻한 봄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정희의 얼굴 위로 햇살이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난로 위에는 고인이 된 남편 철민의 활짝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성 청소라고 쓰인 30년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간판이 멋진 액자에 담겨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당신 말대로 내가 사람들을 지켰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